자, 그러면 이제 전공 B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전공 B에서 이제 그 1번 문제를 보는데, 1번 문제 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그 예전에 한번 기초의 문제 나왔던 누진의 역사인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11페이지 누진의 역사인식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누진의 역사인식은 남세책에도 있지만, 좀 자세히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안 보는 그 신종사기의 그 입농책인가요? 네. 입농책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입농책에 있는 내용도 예문을 좀 참조해갖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그 보충 내용도 그 입농책에 있는 내용들 좀, 추가를 해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누제의 역사인식을, 심리적 역사인식, 그러니까 삐아제의 발전 단계 이론에 입각해갖고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예. 요거는 누제의 역사인식은 사회적 역사인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방법론상 단계라는 개념 있죠? 시험 연구 같은 것들은 이제, 삐아제 필할렘 모델에 영향을 받은 거죠. 방법론 측면에서는. 예. 자, 그 사람은 이제 4개의 유형을 나눴죠?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그 4단계로 이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 전진한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정통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역사 의식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구성된 공통된 기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그 뭐냐면 것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라. 그 내용이에요. 자, 그 정형적 유형은 예전의 것이라도 이제 받아들일 때 예전의 것이라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일반 법칙이나 보편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비판적 유형은 예전의 것을 부정하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역사관을 만드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억압적인 이제 젠더를 해체하고 페인스 역사서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발생적 유형은 이제 변화와 발전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시간적 변화와 도덕적 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논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입론책에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입론책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이제 종전의 가치관과 현재의 가치를 서로 조화를 이뤄서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을 보면 역사관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치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도덕관 문제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콜보고 여러분도 아시죠? 네. 콜보의 그 도덕성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이제 내용 보면 이제 발달 학습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있는데 그 역사학습의 뭐 내용과 특징, 뭐 의 한계는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입론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냥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은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할 것 같고 제 생각엔 그 4개의 유형 있죠? 그 특징들,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번 문제 볼게요. 1번은 이제 그 최 교사의 질문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박씨 집안과 최씨 집안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이제 제가 참조를 했냐면 입론책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했어요. 약간 이제 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박씨 집안은 뭐 여러분들 박근혜고 최씨 집안은 최순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해가 될 거야 쉽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철수, 영희, 미영, 강일 이렇게 있는데 강일은 기시감이 좀 있죠. 예. 좀 저하고 친하신 분들은 누군지 아는데 제 이름이에요. 예. 북소녀 하니까 제 이름을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박강일이거든요. 예. 북소년이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예. 자, 하여튼, 철수, 영희, 미영, 강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자, 철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조상들이 약속한 대로 B는 A를 숨겨. 정형적으로 무비판을 받아들이는 거죠. 전통적 유형이야. 예. 그 다음에 영희는 비록 예전에 최씨 집안이 박씨 집안의 도움을 받았고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범죄를 숨겨주는 건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A를 경찰에 신고해요. 아주 매몰차죠. 이건 뭐냐? 과거부터 단절, 새로운 시작. 이거 뭐에 속하겠어? 비판적 유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미형은 범죄인을 숨겨주는 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A를 경찰에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예전 선조에 약속했다가 재판을 받는 동안 A에게 변호사 비용과 보석금을 지원해주는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유형.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를 조화를 이는 제일 발달된 단계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거는 발생적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제 뭐냐면 과거 조상들의 약속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도리로서. 그래가지고 숨겨줘야 된다. 이건 어떤 일반 법칙이나 보편적인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하겠어요? 전형적 유형. 이렇게 이제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전 단계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뭐겠어요? 제일 유치한 단계. 정통적 유형이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법칙에 따라서, 보편성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비판적 유형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발달된 게가, 그 당시 이제 루지엔에 보면, 발생적 설명 방식이야. 그래서 다죠. 그래서, 이렇게, 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와 나중에 구체적 사건 속 일반 법칙을 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을 찾아 써볼 것. 자, 어딜까 여기는요? 일반 법칙 라죠? 정형적 유형. 네. 그 다음에 나와 다에 반영되어 있는 발전 단계 유형의 특징을 각각 두 줄에 쓰시오.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비판적 나는 비판적 유형이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세계의 문제함으로써 과거와 단절함으로 파악하고 미리 구정된 자기 이해 방식을 부정하면서 전칙성을 구성해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발생적 유형이죠. 변화와 발전 개념 속에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용성에 대한 결정 논거가 된다 등등등. 여기에서 남색책을 중심해갖고 쭉 외워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예문이고요. 실제 답안은 그 이해 방식 쓰면 안 돼요. 뭐에 입각 써야 되겠죠?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셔갖고 외워서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답안 구성은 좀 다른 게 많다. 그래서 남색책 기본서 있는 걸 가지고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고 이해할 때는 제가 이제 설명하는 예문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상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북학과와 관련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작년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또 들어간다고요. 그래갖고 아마 조선 문화사 전공하신 분인데 작년에 뭘 냈죠? 동사강문 냈죠. 동사강문 이제 안 내겠죠. 이제 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사니까 이제 신학도 관심이 있다니까 신학과 연관돼서 한번 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동주의나 뭐 중상주의.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잠깐 중상주의 볼게요. 중상주의는 이제 상공중시의 개혁론이고 이용우 생각파, 뭐 중상학파 이렇게 보는데 유성훈, 그 다음 홍대영,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있죠. 자, 유성훈은 각자 모시고 그 홍대영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홍대영은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학파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저서가 이마경류, 의산문답 뭐 등등등인데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그 책은 의산문답이에요. 그래서 의산문답은 의무영상에 가갖고 시용하고 허자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으면서 종전에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 비판하고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했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를 비판하고 그다음 무한우주론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책들이 의산문답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박지원인데 박지원은 이제 연합학파의 이제 대표적인 선거주자인데 이 사람은 의외로 또 안 나오더라고. 요 사람은 임용에는. 근데 이제 한국산 등령이라든지 수능은 좀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박지원이 쓴 책이 뭐 간홍소초, 열하일기, 양반저, 허생저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죠? 열하일기죠. 예. 그래갖고 열하일기는 나중에 이제 정조가 보고 열받아가지고 문체 반정운동의 어떤 계기가 됐던 책이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하일기에서 강조된 게 수혜와 선박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그 다음 양반의 문벌제도의 비생산상을 비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하일기 안에 액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소설이 있어요. 그 양반전이, 호진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 허생전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 또 빠졌지만 박재가 빠졌네. 예. 박재가는 뭘로 유명하죠? 비슷비슷하게 주장했는데 북학을 저술했고 소비 이론을 강조하죠. 그래서 생산보다 소비를 강조했고 우물에 비유해가지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 A와 자료 B의 저자의 공통된 개혁 방향을 한 줄 이내에 서술해보고 기획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토지개혁의 내용을 한 줄 이내로 기수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토지개혁제도의 병기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되고요. 명칭을 디귿이 주장한 경제정책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A와 B는 이제 보면 의사문단 나오니까 홍대학과 관련된 거고 연암지기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예, 박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중상주의 북학파와 이제 관련된 연안학파.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청해 문물을 적극 수용해서 부국강병과 이용호생을 이용하자 힘썼다. 그 연안학파의 공통점 쓰시면 돼요. 연안학파의 공통점.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은 뭐가 반영됐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탈피됐다. 요거 예전에 맨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고 주관식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전에 또 주관식에도 나왔어. 한 3-4번 나왔을 거야. 이거 한국사 능력검 중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중심 어떤 세계관 탈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마테우치의 공영만국 정도예요. 그래서 공영만국 정도를 보고 그 당시 이제 신학자들이 중국 중심의 어떤 지휘관이 깨지게 되고 이것이 역사의식이 반영되었고 역사의식도 깨지게 돼요. 중국 중심의 역사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에서 이제 보면 니은이 생각하는 토지 기술. 자, 여기에서 니은은 연안집이니까 누구와 생각이죠? 박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토지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한전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상한선인데 성으로 적어놨네. 네, 곤치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디귿은 이건 박지원 쓰면 안 되죠. 쭉 보면 누가 되죠? 북학이죠. 북학이니까 이제 그 박지원이 그 밑에 있는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 박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그 노동 명문가 출신인데 얘가 좀 약간 좀 4차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버스를 거의 안 해요. 뭐 말년에 뭐 지방 현감 정도 내려가서 이제 하는 건데 그 과거 시험도 잘 안 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를 잘 짓고 시 뭐냐 소설 잘 쓰고 시도 좀 잘 지었지만 소설을 이제 산문체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하고 잘 놀아.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주로 서울 출신하고 많이 놀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박제가야. 그러니까 박제가 연배가 좀 낮아요. 이 사람이. 그 다음 박지원 높고 제일 연합학파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했던 홍대용 있죠. 이 사람이 제일 많지만 이제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고 그 주로 이제 대표한 인물이 박지원이 된 거예요. 예.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제 북학의 내편과 외편을 보여줬다. 그럼 북학에서 박제가 보여줬던 경제정책. 자, 청과 통상을 강화하고 수혜와 성박을 이용하고 경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다. 여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제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내용. 사안사건하고. 예. 그래서 요거 잠깐 보기 전에 그 몇 번을 보시냐면 13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항해전사 형성해갖고 제가 이제 그 뭐냐면 한중이나 강자중사의 7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항해전사 형성 과정에서 국민당, 공산당, 그 다음 제3세력이 이제 이런 활동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외교정책, 항일정책 변화에서 보면 부정황정책, 외교 대응하다가 그 외교 타협정책, 그 성안내 후해정책, 후양해정책, 항일투쟁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안내 후양해정책은 좀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성안내 후양해정책은 먼저 안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그 척들을 쳐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먼저 안을 안정시키는 게 뭐야? 안정시키는 거는 공산당이죠. 그 다음 양해는 누구죠? 일본군이야. 그래서 국민들은 당장 그 일본을 이제 취잡하지만 계속 양보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먼저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내용들 쭉 정리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일 민중투쟁 해갖고 이제 민중들이 이제 바라보는 흐름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12구 운동이에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래서 12구 운동은 1935년에 일어났고 그 일제 북중국 분리운동에 대응해서 이제 민족적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북중국 분리운동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더 나가서 항하 북쪽 지역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그 정찰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시키려고 했고 그때 이제 북경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 확대해서 학생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모든 계층을
발전시킨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정구전을 이제 만들었죠. 전국 각계 구국연합회. 그래갖고 이제 요때 그 유명하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단결 엄호를 발표했죠. 그래서 단결을 모욕을 막아내기 위한 약간의 기본 조건과 체제 요건인데 요걸 누가 지지해줬어요? 모태똥이 지지해줘. 그러면서 이제 장정권과 항일체제의 어떤 그 항일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공산당 항일정서의 변화를 보면요. 여기는 항일 대중운동과 코미테는 지시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그 강제에 보면 반장항일, 피장항일, 연장항일 이렇게요. 반장항일은 항일날에 장개석도 같이 투쟁을 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고, 피장항일은 항일날에 장개성의 실체를 인정하고 장개석을 압박해갖고 하는 거야. 그다음 연장항일은 장개석을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보고 그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연장항인데, 자 피장항일하고 반장항일의 중간에 가독이 선언이 뭐냐면 8.1 선언이야. 그래서 8.1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는 장개석을 제외했지만 그 장개석과 같은 부였던 민족 부르주아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연대를 깨함으로써 반장항에서 피장항에 넘어가는 가독이 형태의 어떤 그 선언이고요. 물론 이건 7차 코미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 5호 통조를 계기해갖고, 이제 아까 단결 엄호 있죠? 정구정에. 그걸 수용한 것은 피장항일 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한사건 이후부터는 제2차 국공합작이 이어지죠. 요때 뭐가 되죠? 연장항이 되는 거예요. 예. 요 세 단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거기 뒤에 페이지에 보면 8.1 선언 좀 내용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피장항일 단계에서 좀 보면 5호 통조를 계기로 해갖고, 그 모태똥이 정구정의 단결 엄호 선언을 지시해줬다. 그래서 국민당에서 이제 보내는 서한에서 반장개석 태도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때 민주공화국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장개석도 이때는 좀 당하다가 모욕을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고 이제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맞받아쳐갖고 정구정에서 아까 이제 모욕을 참는데도 뭐 최소 조건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단결 엄호를 낸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서한 사건을 계기해갖고 이 서한 사건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서한사건을 계기해서 제2차 국공합작의 터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서한사건 이후에 국민당, 공산당 방향을 보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공산당에서는 무장폭동 중지, 그 다음에 철저한 민주주의 시행,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 중지, 소비에트 방식의 포기, 범구죠 등등을 내세웠어요. 그 이런 걸 이제 그 하다가 이것이 이제 포면화된 것이 뭐예요? 제2차 국공합작이야. 그래서 이것이 공식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제2차 국공합작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국민당이 제안했고 어느 정도 합의에 있다가 중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제2차 국공합작이 맺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공식화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국부화도 이제 행해졌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번 문제를 보면요. 자, 3번 문제에 관련된 자료 A와 관련된 것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건 서한사건 직후에 그 장자장이 아니다. 이것도 장하장이죠. 예. 장하장이 발표한 내용이죠. 장하장이 오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료 B는 그 중앙의 제2차 국공합작의 공포를 위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노구 사건이 나고 국부화로 며칠 뒤에 공포한 거야. 제2차 국공합작을. 네. 어떤 분이 8.1 선언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 8.1 선언 아니에요. 사료보는 아시아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료 A의 선언과 관련된 역사 사건의 명칭을 써라. 자,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서한사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서한사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획 체결 당시, 그러니까 당고정전협정이죠. 북중국 그 분리운동의 어떤 서막을 던 당고정전협정 당시에 그 당시 국민당의 대외 정책, 그 유명한 뭐야? 선 안내 후 양해 정책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먼저 국내를 안정시킨 다음에 외적을 몰아내야 된다. 이걸 해갖고 양보 정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비번에서 국난, 이 국난은 뭘 써야 됐어요? 중일전쟁 쓰시면 되겠죠. 중일전쟁. 이제 이거는 노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난 바로 직전에 공포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에 이미 중국 국민당 양해를 이루어진 것과 함께 국내를 대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때 이제 관련 조치라는 거는 예전에 약속했던 걸 공식화시킨 것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폭동 정책과 적화 운동 및 폭력으로부터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취소했죠.
그래서 감조 감시 정책으로 전환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물론 오사조치에서 다시 이제 토지 개혁을 하지만 그 다음에 소비에트 정부를 취소하고 홍군을 국민당 제8요군으로 개편하고요. 국민정부의 군사위원회 통합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민주주의 실시, 철저한 민주주의 실시 이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를 보죠. 자, 5번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조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5번 문제 조약은 부전조약이에요. 부전조약은 뭐예요? 전쟁을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의 입장에 따라 캐로그 불량협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프랑스 외무장관이 만든 건데,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전쟁은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근데, 실제로 이것을 만약 사용할 경우에, 그 뭐냐면,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어. 그리고 동맹조약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이 이제 그 전쟁 사용을 금지하면서 동맹조약 같은 군사적 의무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문제점이 있고 시틀러가 나일라트를 점령하자마자 이건 그냥 뭐예요? 무산되죠. 예, 흐지부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그 정신은 좋아갖고 나중에 누구야? 브리앙인가 켈로그라는 둘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노벨 평화상.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4번은 그 다음 어떤 인물에 대한 활동 내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그 자료 A와 자료 B는 이제 그 이번 출제 교사를 위해서 이제 만든 문제인데, 이 교수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교황, 그 다음에 뭐 그 이단,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 인물은 누굴까요? 그 사람이 이노케티브 3세죠. 예. 이노케티브에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노케티브 3세의 업적 중에 쭉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알비제파도 나와요. 그래서 올해 나테란 4차 공예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나테란 4차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내용이 알비지파와 관련된 거야.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알비지파. 그러니까 알비지파 2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나테란 4차 공예를 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중세시대 2단에 대해서 좀 볼게요. 2단. 16페이지. 자, 2단과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일단 교회 그 발생 배경을 보면, 교회 사제의 세속적 삶과 이제 부의 증대와 부정부패, 그리고 원시 기독교 삶을 이제 지향하는 흐름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주로 남프랑스일 때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기성교회의 이탈한 집단의 특징을 보면, 천빈과 금욕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파가 알비파, 그 다음에 왈도파인데, 알비파 카타리파라고 불려요. 또 알비지파. 이렇게 이제 별칭이 있는데, 마니교하고 보고미교, 특히 마니교의 이원론적 영향을 받았고요. 이 세계관을 뭘로 영향을 받죠? 선과 악으로 나누죠. 이원론 쪽으로. 그래서 이제 선을 뭐로 보냐면 영혼, 그 정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악을 물질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두 개 세력이 이제 싸우다가, 이게 선의 세력이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건 다 반대. 육체를 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빌어 태어났던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성사일체수의 영체성사와, 그 다음에 성체성사를 부정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뭘로 구성된 거예요? 물질로 구성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독신생활 금지. 결혼 출사 반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 뭐만 하는 거죠? 사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내용들 보면, 이렇게 살면 지금 못 살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 또 예외 조약인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거는 뭐냐면 사제만 하고, 일반 신도들은 그냥 죽을 때, 서양만 하면 그러면 총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상당히 좋죠, 이게. 그래서 그건 뭐가 비교해 볼 수 있냐, 카톨릭 그 신부들이, 그 당시 뭐 결혼하고 매간 매직하고 부정부패 빠지잖아요. 그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왈도파가 있는데, 왈도파는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2단 탄압하는 과정에 보면, 이제 이노센트 3세. 근데 어느 분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서양상 개론에 이노센트 3세라고 적혀 있고, 그냥 어차피 이노케티어스 3세라고 적혀 있거든요.
거기 명칭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어보면 이 말이 맞냐 틀리냐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죠.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포기법이나 이런 게 다 달라. 그리고 뭐 진보 동맹이라고 해석하는 데 있고 거기 뭐 진보 협정이라고 했는데 있고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고 했는데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 이걸 계속 저한테 하는데 제가 무슨 영문학 박사도 아니고 그게 왜냐면 한국사는지 중국사는 이게 포기법이 딱 일치돼 있거든요. 근데 서양사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포기할 수 있고 웬만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면 다 쓰셔도 돼요. 그 내용들은.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알빅은 십자군을 조직하고 그게 남프랑스 일대 평정하죠. 결국 이 땅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왕녀 편입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압 가정에 뭐 이단을 보호했던 남프랑스 귀족세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최초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에 남아갖고 남프랑스 일대 위근우 형사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단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 대응하는 공예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나탈의 제4차 공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을 써보고 그 행적 중에 기획과 관련된 구체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행위의 배경과 함께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관련된 인물은 누가? 이노케트 3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노케트 3세.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거 왕권이 교황권을 침범한 왕권이 빚이 약해질 것. 이 사람이 교황권의 절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보는 것처럼 그 왕은 뭐야? 다지고 자기는 뭐라고 했어?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구체 사례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오토를 지지했으나 시칠리아를 교황에게 돌려주는 약속이 하지 않자 오토를 파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가 됐네. 이것도 필립 2세 이렇게 치면. 예. 필립 2세의 그 이혼 문제에 개입해갖고 첫 번째 왕비를 다시 맞아들이겠고 영국의 존과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을 문제를 둘러싸고 파문처했죠. 이 사람을 툭 하면 파문처해. 그래서 그 당시 파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중에 하나였는데 교황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왜냐 파문에 처해지면 일단은 어떤 효과를 하냐면 그 지역에 그 거주하고 있는 신민들은 몇 개 성사를 제외하고는 7성사를 받지 못해. 그러면 이게 금령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신민들은 죽어서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연옥에 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파문을 많이 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탈의 4차 공예 중에 니은과 대응해서 그러니까 알비제파와 대응해갖고 결정 내용을 써. 요번에 이제 그 교리 쓰는 내용들, 그러니까 결정 내용들 중에 그걸 알비제파와 염두에 두고 쓰시면 되는데 성체성사에서 하체성을 공인했죠. 왜냐면 알비제파는 하체성 인정 안 하잖아요. 성체성사를. 왜냐면 포도주나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나 빵은 다 물질로 구성된 거죠. 그런데 성체성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를 이제 부정했으니까 이걸 대응한 거고. 그 다음에 사제의 도덕적 생활 규제. 왜냐하면 결혼하고 막 부정부패 빠지니까 이런 이단이 막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제 독신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주교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교회를 열어서 요때 이단적인 내용이 있는 애들은 색출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뭐냐면 알비제파에 대응했고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었어. 이게 이제 서양 중세사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두 개의 스토리가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파나 그 다음에 도미니파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5번 문제 보자. 5번. 5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 소련의 대외 정책과 관련돼요. 소련 정책. 그래서 이제 그 소련 대외 정책인데 자, 자료 A번은 이제 평화공조로 호르시초프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B에서 이제 자료 B는 고르바초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후르시초프하고 고르바초프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내봤는데요. 자, 그 문제를 몇 페이지 보시냐면 18페이지, 보충제 18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련의 정치 부분 보면 후르시초프의 정치를 이제 보면 이 후르시초프는 이제 국내 정책에 보면 스탈린의 우상화 정책들을 비판했죠. 20차 그 정당대회 때 비판해서 탈스탈린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 때문에 모 대통령으로 또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뭐냐면 수정주의자로 비판하죠.
그리고 효시주포는 모태통을 교조주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중소 간의 갈등이 없었는데 이걸 계기로 중소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영토 분쟁으로서 싸우게 되죠. 자, 그다음 경제 정책을 외워두셔야죠. 중공업에서 군수사업에서 이제 소비재 생산과 농업 전환하고 노동자 통제를 완화하고 등등을 이제 보시면 되고 국외 정책에서 평화 공존을 제청했어요. 이거. 그래서 서방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을 추구했지만 동료 민주주의 운동을 또 탄압을 했죠. 또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또 큐바 사태에서 일어난 것이 이때요. 케네디 대통령 때. 그래서 그때 한 발 물러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실각당하는 원인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제나프 정책인데 이 사람이 기억할 경우 제한주권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 혁명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제한주권론을 내세웠는데 제한주권은 뭐냐면 사회주의 공동체 구성국가의 정치적 체계가 위태로운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 이익이 개별 국가보다 우선시한다. 그래서 이런 명목으로 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를 진압을 했다. 제한주권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보유국 수를 제한은 전략무기 제한 업종이 있어요. 이거 좀 외워두세요. 요즘에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부분은. 그 다음 고르바초프 개혁도 이제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그래서 그 공개 개혁 해갖고 이제 글라스노트와 정보 공개와 페로스트레카 개혁. 외워두세요. 명칭하고 관련 내용들. 예전에 쓰고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제도 개혁관에서 이제 미국과 정권에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이제 했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주 A를 주장한 사람이 몰락하긴 대외적 정책 내용을 쓰시오. 자, 평화공정을 주장했던 대외정책은 뭐냐? 쿠바의 소련 미사일 설치 계획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케네디한테 한번 맞짱 뜨다가 치킨 게임 벌이다가 막판에 그냥 코너를 돌려버렸잖아. 이것이 이제 국내에 이제 강경파들 비난을 받게 되면서 몰락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경제개혁 정책들을 이제 보면 중고업과 군수사업을 소비재 생산과 농업정책으로 바뀌고 기계화 집단화 농장 합병을 추진하고 노동자 통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료의 A 정책 이후에 1960년 후반 동료대 정책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 동유럽 1960년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예제노프죠? 그 보예제노프 독트리 이게 뭐예요? 제한주권론이죠. 그래서 제한주권론 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각국의 개별적 이익에 우선한다. 그래서 체코에서 일어난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후과 관련된 개혁정책 내용, 경제정책 내용, 그러니까 페로스트레카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 자,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축소하는 대신에 현장 공장의 그 관리자의 결정과 책임을 증가시켜 국가 관리 공장의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임금도 생산량과 노동량에 따라 자주 주고 결정하고 집단 농장을 폐지하고 잉여 농산물의 자유시장의 개인 농민의 판매를 허용한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잠깐만 제가 이게 보너스 문제 제가 했나요? 부전조약이 했죠. 그 소련의 대외정책 지금 한 거죠. 거꾸로 했네. 예. 그 6번 보죠. 6번. 자, 다음은 사화 분당 정책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그 자료 A 사료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그 시험 문제 그 나왔던 사료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사료 그 해석이 제가 뒤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이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자료 A는 이제 B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분당론과 관련된 인식 문제죠. 그래서 자료 A는 분당에 대해서 좋게 봤어요? 나쁘게 했어요? 분당을 나쁘게 봤죠? 분당을 뭐라고 본 거야? 분당은 군주를 능멸하는 행위다.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분당을 일단은 전제 조건 좋다고 보고 선조가 나 역시 주위의 말에 본받아 이의와 성우의 당에 들어가길 원한다. 인공 이당설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A 당시에는 일단 홍보파들이 집권할 때야. 홍보파들이.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그 분당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인식이 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조선 초기 때 성략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는 한당유학적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당유학적 사고방식에서는 그 정치의 주체는 누구죠? 군주가 아니라
군주죠. 그래서 신하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근데 자료 B는 이제는 그 선조 때니까 살인죄 완전히 장악할 때죠. 살인죄는 순수 성리학자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전에 콩고파들이 갖고 있는 항단 유학적인 어떤 인식을 비판하고 왕과 신하가 동등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뭘 내세요? 공치주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붕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초창기 때는 붕당을 되게 나쁘게 봤다가 그 다음에 후반기 때는 이제 송나 들어와서는 이학이 확산되고 송학이 확산되면 공치주의 입각해서 긍정적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당론이 형성이 됐던 거죠.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료 B는 이제 중종실록에 있으니까 중종실록 나오면 나올 게 한정돼 있죠. 누구예요?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분당론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분당론. 분당론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건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9페이지인가요? 네, 19페이지. 분당론. 자, 붕당의 정의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학연에 의한 붕당을 공정을 바탕한 상호 비판 체제이며 살인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성리학적 정치 운영의 한 방식이다. 그래서 그 종전에 그 당쟁의 대입된 개념으로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붕당에 보면 우리나라 붕당론만 좀 적어놨는데 그 이거 외에도 그 뭐냐면 중국의 붕당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성경 인군 위당설이나 군자 소인설 이런 그 주위의 분당론이나 그다음 구양수의 진북론 있죠? 진북 위북론제 이런 것들. 자, 우리나라 분당론에서 독자적인 분당론은 뭐냐? 이의 분당론이야. 이의 분당론은 조제보암론이라는 게 유명하죠. 그래서 당색과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숙종의 탕평론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요. 그다음 분당론에 이제 병천에서 이제 보면 조선 초기 때는 분당을 사당으로 간주해서 조종의 물량 요인으로 존재해서 안 된다고 제약시했죠. 그래서 홍고파드 인식이 발령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광조가 처단될 때 그 명분이 뭐냐면 조광조가 분당을 지어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왕권을 능멸했다. 그래가지고 처단된 거예요. 예, 명목상. 물론 밑바닥에는 이제 그 뭐냐면 위헌삭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자, 그다음 중종 때 이때 이제 이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덜 했고요. 완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넘어간 것은 언제 때죠? 선조 때요. 그래서 선조 때 이제 뭐냐면 그 살림 세력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선조 때 그 뭐냐면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선조 자체도 이 긍정적인 그 붕당론을 바탕으로 인군 위당설을 주장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본인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붕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걸 당장을 치부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시학자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거야. 근데 이 시학자의 인식론은 시학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18세기 이후죠. 그래서 이미 그 한국 정치 이후에 이제 붕당 정치가 말폐화되고 일당 정치화되면서 붕당의 어떤 원래 원칙이었던 원래 그 원칙은 붕당을 공정한 상호 비판체가 깨지고 나서야.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봐라 너의 조상들도 그렇게 주장했다면서 우리나라에 뭐 당파성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속 역사를 왜곡을 했죠. 예. 그것이 예전에 뭐 조선사 사료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14년 기출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료 가와 나에 나타나는 분당의 인식차의 서술해 보시오.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걸 그대로 냈는데, 자, 뭘 써야 되겠어요? 가는 분당의 기능이 국가 민족의 이익보다는 학파, 문벌, 지역 의식과 당파 결합돼서 당파의 인식이 우선되기 때문에 왕권을 능멸한다. 그래서 부정적 인식했고, 나는 분당을 유교적 왕도 정치의 시전으로 봤죠.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 인식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 자료 B에 관련된 인물 조광조가 수청단 명분을 자료 A의 가인식을 근거로 쓰시오. 아까 이제 명분이 뭐라고 했어요? 붕당을 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붕당을 결성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치적 인물이 다른 인물들을 배척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게 뭐냐면 그 조광조의 몰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신 분들 교과서도 좀 잘못 나왔는데 그 주초위양이라 해갖고 뭐 거기에 그 나뭇가지에 보니까 파자로 해서 뭐 조광조가 왕이 된다 그 때문에 뭐 조광조가 몰락했다 이렇게 그 서술된 건데 그거는
그 역사 사실 아니에요. 그거 어디 적혀 있는 거죠? 연료시 기술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떠돌던 얘기를 그냥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재미는 있지. 근데 역사 사실 다 보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보면 90%가 개구다야. 신화가 아니야. 오늘날만은 그 급식체는 신화가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자극적이고 재밌고 극적인 거 있잖아요. 거의 90%가 개구다다. 근데 요즘에는 자극적이고 이거 신화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오히려 드라마, 영화보다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고대 시대, 정글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자,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에 관련된 거는 도교 나오고 막 하면 뭐예요, 그냥. 한문 해석할 필요 없겠죠. 소격서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 관련된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정책은 이제 뭐냐? 요거는 이제 쫙 줄 읽어보시면 이제 뭐냐면 요 인재와 관련된 것들이죠. 인위 용지 요것만 딱 해석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뭐 전체 앞에 해석할 필요 없이 뭐와 관련된 거죠? 현랑가예요. 그 현랑가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대거 등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문 해석 딱 보면 외우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냐? 핵심 키워드를 잡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 끄집어내면 돼. 원래 그 출제자도 그렇게 내는 거야.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젊으신 그 교수님들 한문 잘 하는 거 같죠? 잘 몰라요. 예. 그분들도. 그래서 기본적인 삼국사기나 삼국지사를 읽을 줄 아는데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 등등이나 이런 거 하면 그걸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40대 이상, 50대 이하 교수님들은 되게 그 번역을 의뢰를 한대요. 자기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번역을 작업을 논문 쓸 때 옆에 보조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뭐냐면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 최근에 없어. 출제하는 교수님도 내 생각에는 자기도 모르는 거 그냥 내는 것 같아. 어차피. 예. 그래서 이는 다 외우려고 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몇 개 잡아가지고 어떤 내 배경지 끄집어내가지고 그 보시면 되고 되게 기출 사료들 보면 웬만해서는 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 안에. 예.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 예. 네? 부전조약 깬 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착각했네. 가까이 부전조약을 착했는데 해시킨 조약 맞아. 예. 잘 지적하셨어요. 아까 전에 부전조약과 해시키 조약이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하고 저도 그냥 넘어가 본데 보니까 해시키 법정이네. 제가 문제 내놓고도 깜빡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여기에 있고 그 1번 이게 몇 번이죠? 네, 해시킨 조약 볼게요. 근데 이걸 제가 번호를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1번 문제를 그 앞에서 헷갈린 것 같은데 거기에 1번으로 적혀 있죠. 예, 이게 5번이에요. 예, 5번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요? 5번 있고, 앞에 5번이고, 이게 그 부전조의 5번이고, 이게 6번이네요. 예. 예, 6번. 예. 어쩐지 내가 아까 좀 헷갈린 게, 그 앞에 있는 문제하고 6회하고 자주 이렇게 A의 문제 있었죠? 자주 B로 넘어가다가 한 거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러네요. 자, 자료 6번을, 문제 6번을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을 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 이후에 맺어진 협정을 써보고, 이 협정의 의의와 한계를 각각 말해보시오. 자, 요거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75년 정도에 맺어진 헬싱키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헬싱키 협정은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그 의의는 뭐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30년간 유럽 냉전이 끝났으며 자 동서유럽 국가의 안정하고 긴장을 완화 및 동서화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대탕트 분위기에서 형성된 것이 헬싱키 협정이다. 근데 한계점이 뭐냐면 그 군축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싱키 협정에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나 통론에 한번 찾아보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경제 용어 같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 찾아갖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의의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외워두시고 그냥 명칭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헬싱키 협정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제 경제정책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자료 A는 토지조사답하고 자료 B는 산미증식 계획인데 특히 이제 산미증식 계획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거기 7번 보면 이게 좀 약간 발문이 잘못됐는데
1910년대에서 20년대 곤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밤에 곤쳤거든요, 새벽에. 그 전에 뽑으신 분은 이제 1920년대 되는데, 뭐,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하여튼 곤쳐주시고요. 자, 1910년대에서 20년대 일제 경제정책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기 전에 잠깐 이제 볼 게 뭐냐면, 삼미증식계는 각자 보시고, 토지조사 사업만 좀 볼게요. 그게 이제 기출에서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자, 토지조사의 포괄적인 목적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 지세들 분담을 공평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 매매의 양도를 원활히 하고요.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토지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등등. 그래서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세 제도 근대화. 그래서 이제 있고 예전에 나왔던 게 아니라 잠깐 제가 산미증식 계획을 제가 얘기하려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토지조사라고있네. 그 뒤에 산미증식 계획이 포괄적 목적이 나왔어요, 명분이. 예, 여기 이제 토지조사과 관련된 거 10년대. 그래갖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과 구체 사항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수치체제 효율성 확보, 토지 소유 관계 확인, 토지 수탈 강화. 요거 이게 구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 목적이고 거기에 눈여볼 게 토지 소유 관계 확인 중에 일물일권주의 확립 있죠?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뭐만 인정받는 거죠? 소유권. 그래서 경작권이니 도지권 같은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 뭐냐면 소유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강모개혁 있죠. 강모개혁 때 행했던 이제 강모지계사업 있죠. 양전지계사업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제도, 그 다음에 토지 상품화, 시민지 지주제. 이 시민지 지주제는 뒤에는 산미증식 계획과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신고주의, 불복자에 대한 증거주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조사의 실제,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지 신고를 못해서 많은 땅들이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에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토지조사 결과 보면 친일세역화되고 지주가, 그 다음에, 여기 당시 이제 토지 양극화 형성이 나오고, 총독보는 토지를 일본의 토지회사, 동양척식 주식에서 넘기고, 그다음 일본의 대지주가 출연되고, 그 다음 기한복 계약소장 등이 등장해서 있고, 등등등을 외워두시고 돼요. 의미는 구특강에 있는 건데, 그게 먹먹은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한다고 하지만 실제 뭐예요? 지주들에게 유리한 점들만 받아들이고 소장인데 불리한 점은 뭐냐면 그대로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성격과 함께 봉건적 성격 같이 있는 거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결국 이걸 바탕으로 신민지 지주를 기반을 마련했고 나중에 산미증식 계획가 더 확립이 됐다. 그래서 신민지 기주제는 좀 외워두셔야지 뭐죠? 신민지 지주, 그러니까 지주를 신민지 지배 집단의 말단을 삼아서 통치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 보자. 자, 산미증식 계획 보면 이제 명분 외워두셔야죠. 제가 아까 좀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건데, 10년대가 아니라, 토지조사 사업이 아니라, 산미증식 명분.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 내에 쌀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을 통해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고 이거 여기 보면 산미증식 배경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재본주의 종류에 필요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그다음 일본 안에서 그 당시 쌀 폭등이 일어났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일본 독점자본 성장이 이제 쌀농사 투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구특강에 나오는 토지 개당 사업과 농사개혁 사업의 특징들 항목들 쓰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면 되는데 거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토지 개당 사업에서 수의조합 사업 같은 거 좀 외워두세요. 수의조합. 그 다음에 산미증식 계획 부진 계획량에 비해서 증산력이 부족되는데 일단 증산했지만 원래 계획량에 비해서 부족했고 그 부족한 것을 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먹는 쌀을 뺏어다가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에도 불황으로 산업자금 조달이 난간됐고 어려웠고 특수회사 설치가 안 됐고 토지 개장의 수익보다 토지 소유에 대한 수익이 높았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쌀 농사보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땅 투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 산미증식 결과 뭐냐면 증상량이 계획량보다 적은 가운데 수탈량이 많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빠졌고 중국부터 콩이나 조 등을 수입했고 그 다음에 세조합이 지주 중심 운영돼서 중소지주 자장농 소장농 등 농업 운영을 배제했는데 수의조합비가 부담이 많았어.
그러니까 수의조합을 이제 만들 때, 지역 내 만들 때 100% 찬성을 만든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 정도의 찬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들이 몇 명이 뭐냐면 찬성을 해버리면 중소지주나 자정은 반대해도 어쩔 수 반강제로 가입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수의조합을 만들면 수의조합비를 당연히 우리가 생각은 뭐예요? 토지를 비대해갖고 내야 되는데 똑같이 내. 그리고 수의조합비를 금융에서 빌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 잘 빌려주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빌려줘. 돈 있는 빌려주더라도 뭐죠? 금리가 높잖아요. 가상금리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많이 몰락을 해요. 그 토지들 누가 다시 뺏는 거죠? 일본인, 한국인 대지주들이 뺏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쌀농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의 상쿠마, 미국의 당자가 농업생산 구조가 확립됐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는 뭐가 많았죠? 소작쟁이가 많았죠? 그래서 생존권 투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작쟁이가 빈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생활이 악화되면서 하전민이 되거나 만주, 일본 등 이제 이주민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자료 A의 정책의 실제 목적 두 가지 써보고, 이 정책의 영향을 식민지 지휘의 관점에서 두 주인에 쓸 것.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게 보면, 거기 이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정리해보면, 토지 소유권을 세도의 법적으로 보장해서 지세를 안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토지와 매매의 저당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일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시도 한번 이제 정리해놓은 거고. 그 다음 식민지 주제. 그래서 이제 일물권주의를 입각해서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 도지권을 부정하고요. 이를 통해 지주의 토지의 소유권과 권리를 강화해서 지주를 포섭해서 일제 협력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친일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미진식 계획의 어떤 배경을 일본 국내 경제사 어떻게 써야 되겠죠?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특수로 급속히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촌 항도 현상이 일어났죠. 그 부족한 쌀 때문에 그 당시 쌀가격이 급등했고, 그래서 일본 국내에선 쌀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각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비의 정책의 문제점을 수혜조합 운영 측면에서 써보고, 이 정책이 1934년에 중단된 배경을 말해보시죠. 자, 수학의 상황이나 밑가의 병동과 관계없이 수의조합비를 높게 책정한 가운데 되게 중소지주나 자장 등이 조합비를 물지 못해서 일본인 지주들에게 토지를 값싸게 파는 일이 많았고요. 그다음 중단 배경은 1930년대 들어서 경제공황의 여파로 농업공황이 일어나, 일본에서. 그래서 쌀농사, 이제 일본도 쌀농사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국내에서. 그다음에 그 쌀이 넘쳐서. 근데 값싼 조선의 쌀까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쌀까지 몰락하는 거냐, 농가가. 그러니까 일본 지주들이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중단돼. 그런데 나중에 이제 3차 삼미진식 계획을 이뤄내죠. 40년대 들어와서. 근데 3차 삼미진식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미진식 계획하고 달라, 이건 목적이. 이건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필요하잖아, 쌀이. 그래서 일어난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삼미진식 계획 하면 1, 2차만 얘기해요. 3차는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를 볼게요. 자, 7번은 뭐와 관련된 조약이냐면 워싱턴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조약과 형성된 국제질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우리는 워싱턴 체제라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통 서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배슈엘 체제가 형성되죠. 그 다음에 저 태평양 지역에서는 워싱턴 체제가 형성돼, 국제질서가. 배슈엘 체제는 언제 깨져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워싱턴 체제가 언제 깨지죠? 1931년에 만주사변 때 깨지는 거죠. 예. 근데 이 워싱턴 체제를 이제 형성했던 대표적인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그 회의가 워싱턴 회의고, 그 워싱턴 회의에 맺어진 조약을 워싱턴 조약이라고 해요. 근데 워싱턴 조약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가는 뭐냐면 4개국 조약.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군축 조약을 말해. 그래서 이제 주력함, 이때 주력함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의 비율을 영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5대, 3대, 1.75대, 1.75대 이렇게 이제 있죠. 잠깐만. 비율을 5, 5, 3, 1.75, 1.75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있고,
5개국 조약인데, 5개국 조약이네. 제가 4개국이라고 했는데, 프랑스까지 해갖고 5개국가 그랬네. 영국, 미국, 일본, 예, 이렇게 5개국 조약이고, 그 다음에, 나는 9개국 조약이죠. 예, 9개국 조약인데, 9개국 조약에 반영된 것은 무슨 외교 정책이 반영된 거죠? 미국이 그 당시 중국의 외교 정책이 뭐예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요거는 그 문호 통상 정책, 문호 개방 정책이죠? 예전. 그 문호 개방 정책을 국제적 공인받는 회의가 뭐냐면 워싱턴 회의야. 워싱턴 9개국 조약을 통해서 공인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국제질서 명칭은 워싱턴 체제고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워싱턴 조약을 검색했더니 왜 이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워싱턴 조약 검색하면 안 돼요. 워싱턴 체제를 검색해야지 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조약들 체결된 국제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이거는 미국이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맺어진 거야? 일본을 견제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기 전쟁의 피해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승전국이었지만 전쟁의 피해가 없었고 그다음 전승국 지위를 이용해서 독일을 물려난 그 아시아 지역을 지가 차지했어. 중국을 제치고 이제 주도적 위치를 했고 남태평양 지역이나 중국에서 독일 차지하는 이권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시베리아 출병 상태가 있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에 대한 세계 열강대 불만을 가지고 미국이 나가갖고 이제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일본이 왜 이 조약을 그대로 승인해줬냐?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워싱턴 회의와 나중에 런던 군축회의 있죠? 그걸 승인했던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외교 정책이죠? 협조 외교 정책. 그때 협조 외교 정책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시데하라.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시데하라가 초창기 때는 수상 못 써. 후반기 때는 또 뭐냐면 그 외상 못 써. 하마구치 내각 때는 했는데 중간에 약간 이제 시데하라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내각이 등장했죠. 무슨 내각이야? 다나카 내각이 있어. 그래서 다나카 내각이 무슨 회의를 개최했죠? 동방회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동방회의 관련된 내용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것도 동방회의도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좀 그냥 인지해 두시고요. 예전 기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워싱턴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뭐냐? 자, 해군력과 육군력 감축.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서 이제 병력 파견을 철병을 했고, 그 다음에 상동 문제를 해결 시작했죠. 그때 상동 문제도 이거 얘기 안 하는데, 이때 이제 21개조도 어떻게 돼요? 폐지되죠? 예,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미국의 외교정책 명칭은 문호개방정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워싱턴 체제가 파기된 것은 1931년에 만주사변 이후에 파기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1920년대까지만, 10년이나 20년대까지만 해도 그 미국에 대한, 미국민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았어요.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저희에서 우방국 보고. 근데 193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뭐예요? 적대적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금수 조치도 하고 이렇게 압박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은 다음 조약의 명칭을 써보고 이 조약과 관련된 전쟁을 말해보시오. 이 조약에 반영된 왕조 정치의 원칙을 써보고 미주친 지역이 비내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위트레트 조약이죠. 위트레트 조약. 네, 꼭 외워두시고 그 위트레트 조약과 관련된 전쟁은 뭐예요? 그 누이 14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왕조 전쟁 중에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이 14세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켰죠. 다 외울 필요 없고 요것만 외워두세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만 위트레트 조약하고. 그래서 여기는 언급하지 않지만 위트레트 조약의 내용들도 외워두세요. 검색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군영의 원칙은 프랑스가 강하니까 다른 나라는 다 뭐야? 반프랑스 정세를 썼죠. 그래서 이런 군영 정책은 뭐예요? 세력 군영의 원리죠. 그래서 이제 왕조 정치의 정책들의 이제 원칙 중에 세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가 세력 군영 원칙.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전쟁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군민적 이해관계보다는 왕조적 이해가 앞섰다. 예. 그래서 이제 세력 군영 원칙을 쓰시면 되고, 요때 이제 스페인형 네덜란드. 그러니까 스페인형 네덜란드는 그 어딜까요, 여기는? 벨기에이죠. 벨기에. 원래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그 남부지역까지 다 합쳐갖고 같이 했다가 나중에 남부지역이, 뭐냐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영토에 있다가 요 지역을 통해 오스트리아 넘어가요. 이 오스트리아로. 그래서 오스트리아 넘어가다가 나중에 그 뭐냐면 그 나폴레옹 때 이제 지나고 나서, 빈 체제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이 오스트리아, 그 벨기에를, 그러니까 루셈부르크와 함께 어제 통합을 시켜요.
저쪽, 갑자기 생각, 네덜란드에 통합을 시키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예전에 공화국이었다가, 요때 이제 네덜란드 왕국이 되는 거야. 통합 왕국이. 그러다가 7월 혁명 이후에 벨기에이 독립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벨기에 독립할 때 공화국을 하지 않고 얘들 왕국으로 함으로써 이제 다른 나라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7월 혁명 때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이 벨기에 독립이에요. 예. 그래서 벨기에는 예전에 네덜란드의 한 부분이었는데 왜 갈라졌냐? 그게 뭐가 있죠? 종교 때문에 갈라진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는 주로 신교를 믿죠. 근데 벨기에는 뭘 믿죠? 구교를 믿어요. 예, 이게 지금 차이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그 서술형 부분인데, 자,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은 내가 봐도 이제 뭐 소 연관성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냈냐면, 내다 보니까 짜투리도 이건 내야 되는데, 억지로 뭔가 연결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 1번 같은 경우, 그, 5교사 수업계획은 사료학습 건데, 이 노란책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 노란책. 그래서 요건 노란책 내용은 내가 안 내려고 하는데 왜 이걸 냈냐면 노란책 요즘에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출제 교수가. 근데 예전에 기출에 한 2번 언급했기 때문에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이제 개념화 과정이라 해갖고 이제 녹색책이다 그런 데 있는데 녹색책하고 어디야? 갑자기 파란 책인가? 네,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냈던 거를 그 뭐냐면 요걸 빼가지고 내용만 좀 약간 바꿔가지고 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해서 넘어가죠. 사료학습을. 사료학습을 내가 집어넣지 않았네? 앞부분에 집어넣네. 그러면 얘기만 할게요,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5교사의 이제 수업계 사료학습 보면 단원 설정, 진단검사, 지도계획, 지도과정, 평가 해갖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먼저 올라온 게 이제 그 단원 설정의 사료 성정이죠. 사료 성적의 기준을 목표성과 근원성에 입각해갖고 제시해보고 진단검사에서 가해더갈 내용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료 성적과 관련돼갖고 노란칙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냐 목표성은 자 사료는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울 수 있는 걸 선정해야 되고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료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돼 있고요. 근원성은 사료의 시기와 출처를 분명히 하고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진단검사 가해더갈 거는 꼭 외워주세요. 이게 이제 기출 2번이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단원의 교조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 그 다음 기존 학습대의 자료 처리 능력, 학습 환경과 요구사항,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서 이제 지도 과정에서 사료 분석과 비판 해석 부분이 있는데, 요게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 원래 올려갈 때 잘못 적어놨어요. 그 강의식 수업 내용을 적어놨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고, 곤쳤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올려놨는데 한 60회 정도나 70회 여기 다운 받았더라고요. 누가? 조회를 해갖고 초창기 때 받으신 분은 좀 잘못될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사들 학생들에게 사료를 비판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검토할 점, 사료를 해석할 때 검토하는 측면을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제 형상평가를 할 때 평가 요소로서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객관적 이해도, 사료 정리 능력과 태도, 역사의식의 변화를 이제 평가 요소로 잡아놓고 형상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하고 그 내용도 있는데, 사료학습 장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책에 있는 내용도 적어놨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이제 적어놨으니까, 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두 가지, 3가지 정도만 외워두세요. 예. 보통 좀 많이 써봤자 2가지 나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의 장점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념학습은 개념화 학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념학습할 때 제가 녹색책 뒷부분에 있는 그걸 했는데,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이 개념학습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집어넣네. 자, 개념학습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제가 22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 22페이지 잠깐 보면. 자, 개념화 작업. 그래서 유형을 보면 전문가들이 만든 개념을 학생들이 적극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이해시키고 관련된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고 개념의 속성을 발견하는데 3단계로 나와주죠. 이거 외워두세요. 첫 번째 단계가 역사 사건의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거기에 이제 함유된 개념의 잠재적 의미를 창출하는 거고요. 그 구체 얘가 옆에 있고. 자, 그 다음 2번째가
그와 관련된 의미와 뒷받침을 사례를 조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개념들의 상징의 속성을 확인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다른 유사하거나 매연 확대시켜서 다른 개념 해당 개념을 정리해서 의미를 재검토하는 그런 것들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그 구성 단계 외워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료 이와 같은 수업 유형의 일반적 수업 목적을 쓰고 그러니까 예문과 상관없이 쓰고요. 그때 학생들 학생 활동 두 가지 쓰시오. 나와 다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수업 목적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란 책에 개념 정의 자체가 아니라 개념 용서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역사를 연구할 때, 역사에서 이제 개념을 도입할 때, 개념 자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을 통해서 역사적 사고력이나 역사적 어떤 개별 사실을 아는데 어떤 보조 수단을 이해한다.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때 학생들의 활동, 전반적 활동을 쓰면 개념의 속성을 기술하고 속성들의 관계를 발견하며 사회적 공통된 요소를 분류하고 개념을 새로운 사회에 적용해 기존 속성의 의미와 수정해서 개념을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에 들어갈 것은 이제 거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쓰시면 되겠죠? 나는 개념을 상징하는 속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는 유사하거나 새로운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을 종의 의미를 재검토한다. 여기 쓰시면 돼요. 갖고 예. 그래도 개념화 과정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게 한 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12년도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지났기 때문에 한번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1차 모의고사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보냐면 이제 13차, 14차 이게 마지막이죠? 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